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는 심리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동안 이 알파팀을 비롯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2012년에는 30여 개 팀 민간인 3,500여 명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건데요. 이런 것이 검찰 조사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정원은 일정 부분 기형적 상태로 운영됐음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도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댓글 알바팀을 댓글 알바팀을 비롯한 30개 팀, 숫자로는 3,500여 명이 으로 운영이 됐다. 네, 기가 막히네요. 동원이 되고 운영이 됐다는 건데요. 이 군으로 치면 뭐 사단급 병력이죠. 네, 이 같은 댓글보다가 사실상 이 청와대의 그 지침과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당시 그 청와대 등 그 윗선 수사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이제 그 중요한 그 쟁점이 될 것 같죠. 예. 이 국정원의 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그 최근 국정원 그 댓글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네, 댓글 알바팀 2009년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을 했고 2012년 12월까지 그 최대 30개 팀 3,500명을 운영을 했다고 그러죠. 인건비로만 한 달에 2억 5천만 원에서 그 3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공식 명칭은 사이버 요각팀, 국정원 그 심리전단 소속에서 이제 관리를 했고요. 네. 처음에는 그 다음 아고라에 그 대응하는 요각팀 9개 팀으로 시작을 해서 이 4대 포털과 그 다음에는 그 트위터 팀 등으로 SNS로 이제 네, 확대가 되는군요. 활동 내용을 좀 확대를 했고요. 네, 국정원 그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는 또 그 국정원이 그 2011년 11월 SNS의 그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2040 세대의 그 대정부 불만 요인 그 진단 및 고려 사항, 손학규, 우상호, 그 박원순 관련 동향 보고 이런 8건의 그 정치 개입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그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 문건들은 그 세계일보가 이제 보도한 바 있었죠. 예전에요. 네, 근데 그죠? 이게 이제 사실상 국정원 문건이라는 거 또 작성자가 누구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이 된 거죠.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 이런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작성된 문건들이었고요. 바로 이들 문건들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댓글 알바팀이 이제 운영이 됐다고 하죠. 이게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 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심리전단 그 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네. 문건 속에서 이 3,500명, 이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으면 30개 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1개 팀이 100명단이거든요. 아, 어떻게 아세요? 이걸 나눠보면 계산하면 100명에서 150명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숫자는 사실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 이 문건으로 만들었다. 문건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 문건이라는 건 결국 보고서 형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이 실검에 막 오르내리고 말이에요.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심정인 건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그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두만강을 건넌 그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봐줄지 여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또 그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그 양당 기득권 정치가 그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면서 이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극중 노선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극중 노선이라는 게 뭐예요? 네. 절대 중도 노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극중, 그래서 무슨 연속 극중에 뭐가 나오나.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그 주장을 했다는 노선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요새 지지율이 형편없던데. 맞습니다. 그 20%포인트나 빠졌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극중 노선에 대해서는 그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그 중도 노선을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런 점도 덧붙였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 미래보다는 그 당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 즉,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미래까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그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 또 그 당이 호남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흘러가서도 자신의 그 정치적인 미래,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당내 반발이 크자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마지막까지 좀 고심을 한 흔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예정됐던 그 11시 기자회견이 그 취소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에 이제 그 전격 출마 선언을 했죠. 국민의당 현역 의원 12명.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불출마를 촉구하는 그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이 동교동계의 그 20여 명은 지금 탈당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그렇군요. 이 폭풍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진짜 탈당이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단 한번 얘기해보고, 예? 한번 떠보고, 그 다음에 좀 이 반응을 보고서 이제 또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이런 중천금이 아닌가요? 아니죠. 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 바른정당에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도 합해가지고 공부 모임을 좀 만들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또 뭐 올드보이들의 그 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어제 그 언론에 이 초당적인 열린 토론 모임을 해보고자 그 제안을 했더니 김무성 고문이 흔쾌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기 국회 때 발족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공무원 일자리, 자립형 사립고 폐지, 안보 문제, 최저임금 등 그 정책 자원의 비문 빅텐트를 쳐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 때 들었던 단어가 다시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갑네. 이 올드 워드의 이제 그 귀환이기도 합니다. 이 토론 모임은 현재 그 의원들 수준에서 그 참여 의사를 좀 이렇게 묻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 보수 정당인 그 한국당과 그 바른정당 이외에도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상당수 인사들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중도라는 그런 얘기와 그리고 개헌이라는 얘기가 합해졌을 경우에는 이런 공부 모임이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일종의 이 정책 결사체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공부보다는 그쪽에 더 뜻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맞습니다. 요새 뭐 공부하기 좋으세요? 대선 후보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먼저 포문을 열었네요. 옛날보다 참 재개 시기가 빨라요. 그렇죠.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내년 그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든지 간에 같이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 이제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제 이 유승민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 구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바른 정당에 합류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어제 그 춘천 그 중앙시장에서 열린 바른정당 추인 찾기 행사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이야기인데요. 한국당에서 그 보수의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왜 아직도 거기에 남아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다른 당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다. 안 전 후보 그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만 한 것인 만큼 좋다 나쁘다. 평가는 뭐 적절치 않다 이러면서 이제 언급을 좀 피했다고 하죠. 뭐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른 당 얘기를 근데 너무 쉽게들 하더라고요 요새. 다른 당들이. 조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여러 가지 이 기조를 두고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의 폭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국내 현안, 정치 현안과 맞물려서 지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예. 지금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도 통과가 되고,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또 요번에 ARF 총회 열리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은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정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이런 욕설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북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추가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네. 북한은 어떤 시기든 도발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ICBM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ICBM 거의 완성됐다 생각하는데, 완결체는 아니기 때문에 완결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할 것 같고, 또 6차 핵실험이 아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등등을,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ICBM과 완전한 형태의 핵을 무장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어떤 시기든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할 것인데, 단 미국과 북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잠잠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기든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도발의 대상은, 도발을 하는 이유, 대상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일 수도 있고, 미국이죠. 결국은 미국인데, 예. 미국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일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미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 나름대로 살 길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죠. 공갈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설훈 의원께서 한국까지도 포함을 시키셨는데요. 네.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말 그대로 한국은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게 외교 문서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외교가에 그냥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해보는 얘기인데, 주로 현재 야당에서 그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때문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한다, 통미 복남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한미동맹이 있고, 예. 한미동맹이 굳건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 아니요. 그냥 하는 소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정책 기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 전면 수정해야 된다, 야3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독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화와 제재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일관되게 제재만 해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안 통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르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대화를 함께 간다. 이 틀은 계속돼야 되죠. 야산만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재하고 때로는 대화하고 이게 함께 작동이 돼야지 과거 정부처럼 제재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 대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병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한다 이 얘기가 병행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거죠. 제재가. 뭐 선행이냐 병행이냐 따지기 곤란한 문제인데 어쨌든 네.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네. 근데 그 대화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대화의 주도권을 어떻게 쥐느냐, 북한이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예. 대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야기해서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한다 이런 이건데 제재를 해야 한다, 제재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과거 정부가 그렇게 해왔죠. 근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뀔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죠. 우리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수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님하고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못해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 관계, 미국이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의 패러다임은 대화 쪽보다는 강압 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동영현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하고 싶을 생각은 없는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네. 2017년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에 있어서 모든 격차는 엄청난 격차, 30대 1이냐, 50대 1이냐, 이런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국가가 됐죠.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 뭘 할 수 있다. 그건 그냥 생각해보는 얘기이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고. 예. 그렇다면은, 코리아 패싱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미국 사이에서 결국은 남북 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낸 내용은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 운전수다. 우리가 운전해서 간다. 이게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받침하는 거는 한미동맹이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미북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서 하는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한반도 문제죠. 미국을 외해서 돌아오도록 결국은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해결될 수 있는 핵이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예. 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좀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미국 다녀오시고 트럼프 대통령 충분하고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문제 운전대는 우리가 진다. 우리가 운전수다. 이게 확인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다르다. 과거라는 게 언제냐? 이 1950년대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미국한테 이해를 시켰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죠. 북한이 아무리 ICBM을 개발하고 핵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네. 지금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 우리 상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자 그랬는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 시작할 때 북한이 응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럼 민간 대화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미나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들어서면서 딱 일체 모든 대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민간인까지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특징이에요. 북한 정부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대화가 나올 것이다. 대화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일부 언론 보도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일각에서 1990년대에 김정일을 생각하면서 2017년 김정은을 상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과 김정일은 차이가 있죠. 예. 김정일은 대단히 말하자면 원숙한 단계에 있는 정치가였다고 본다면은, 예. 김정은은 아직은 미숙하죠. 예.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도 공세적이고, 젊은 혈기에 의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내용은 틀리지 않다고 보죠.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주변국들이 다 돌아서 있는 외톨이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고자 하는 방법은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크게 다르진 않을까 보고 네. 단지 두 사람의 차이는 젊은 혈기 그리고 노숙한 원숭미 이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같은 턱으로 돌아와서 대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얘기를 했고 국방부도 지금 이제 아마 조기 배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 특위가 있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사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공세를 채워오는 데 대해서 뭔가 방법을 택해서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드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부가 하고 있는 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여당위원회 입장입니다. 예. 지금 개성공단 문제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꼭 김근태 의장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개성공단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개성공단 재개해야 되죠. 지금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대단하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남북이 같이 윈윈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 장소였죠. ICBM과 핵을 포기하자는 북한과도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개성공단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평화는 평화고 그리고 전쟁수단은 전쟁수단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일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빨리 가동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를테면은 개성공단에 한 10개 정도 있었다 하면은요. 북한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없앨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을 늘렸으면은 한반도가 훨씬 더 평화롭고 그리고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유지되면서 경제적인 부는 함께 나누는 이런 상황이 갔을 텐데 이게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실책 중의 실책이죠. 그게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인 금요일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를 정도로 더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34초 지나고 있죠. 교통 상황은 알아봐야겠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그래도 휴가철로 평소 아침보다 간선도로의 흐름이 훨씬 여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마들 지하철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장안교부터 군자교로 지나 성송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지램프부터 연희램프 사이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홍지램프부터 정릉터널 구간도 30km 내외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서초까지는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계양부터 노우지 분기점, 다시 남양주로 지나 상일까지는 9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랜 시간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여겨져온 서남대학교, 결국 이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학교 오너 설립자는 1,000억 원대의 교비 명령을 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서남대학교 폐교를 두고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대학의 폐교는 그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서남대학교 문제만 불거져서 그렇지 사학비리 우리나라에서 서남대학교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학비리 너무나 만연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이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의 연합회 이사시죠. 경희대학교 사학과 유원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서남대학교 이제 폐교 수순 밟는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모두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학비리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죠. 이 학교만 대명사는 아니었고,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은 했어요. 1,000억 원대 횡령했죠. 그 이사장이. 네네. 예. 그렇게 규모가 큰 대학도 아닌데 사실 1,000억 원대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쵸. 네네. 여기가 아마 1년 등록금 자체가 1,000억 원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참 상식 밖의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사학 중에 상식 밖의 일을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예. 네. 사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놨던 이 사립학교 비리 척결이라는 거, 이거 빨리 손을 대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만만치가 않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언론에서는 서남대 의대 49명 어디로 가나 이런 게 제목으로 나오는데 서남대학교에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두 말씀이 사실 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뭐 아주 요약을 딱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 뭐 일반적인 다 여론이고 학생들 숫자가 줄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와 유사한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하. 처음에 폐교된 그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년 지났는데 예. 그동안 교육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네. 서남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논란을 거쳐야 되고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하나도 없으면 혼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매스컴에서도 주로 뭐 서남대 의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주로 이런 쪽에 왜 의대만 얘기하는지 포커스를 모르겠어요.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폐교됐던 몇 학교들 보면은 사실상 학생들 뭐 편입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약속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한 40% 정도만 갔고요. 그나마도 일부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학생들이니까 예. 뭐 이미 사실 폐교되면은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예. 뭐 자기 이제 사비를 들여서 뭐 돌아다니고 학생들 상담하고 해서 겨우 한 44% 몇 개 대학 이렇게 된 거지. 사실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일종의 뭐 언론 홍보용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쭉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올해 2차 대학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실시됐던 1차 대학 평가 예. 여기에서도 원래는 한 17%씩 대학들을 좀 줄여가는 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계획이. 근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결국은 그 결과 나와도 뭐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기 구조조정 평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2기 예.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 어차피 학생을 모집 못하는 대학은 학생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네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학생 정원도 줄여야 되지만 기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이 줄이냐면은 괜찮은 대학이 줄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 모든 기준이 미달되는 학교는 어차피 정원 줄여도 다른 기준 점수가 얕으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어렵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 못할 건데 뭐대로 굳이 또 정원 줄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실제로 줄인 대학은 오히려 중상위 이상의 대학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의 어떤 포커스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교육부가 뭐 예를 들면 폐교라든지 이런 결정을 안 해버리면 저절로 망하는 대학들도 속출할 거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남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의 그 룰, 이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기가 막히시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법도 국립대학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네. 법적 정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예요. 예.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이라고 그래서 예. 그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사립학교법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를 같은 법에다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법인의 뭐 이사를 몇 명으로 한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대학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사실상 하나로 있을 수 없는 기관을 몽땅 하나로 뭉쳐놓다 보니까 법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도적 정비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은 기본 법 체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사학법인의 이해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개정을 했다가 예,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뭐 한 2년 동안 투쟁해서 다 원우 취시켜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선 이 사립학교들의 물론 뭐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 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 파악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좀 국민들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평가도 하고 뭐 하여튼 대학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정보가 국민과 공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학의 알림이 사이트니 뭐 이런 거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교수들도 봐서 그 내용이 뭐가 뭔지 잘 알 길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사실 국민들한테 맡기고 시장에 맡기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맡기는 게 좋은데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훨씬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면 입시 정보도 있고 뭐 모든 걸 거기서 파악할 수 있으면 저절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별 실효도 없고 국민들도 체감은 못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피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거듭해서 요즘에 뭐 사회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반 뭐 교육계의 파다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부는 사실 지금 뭐 사학비리 하지만은 사립대학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질 않아요. 그동안 뭐 개교일에 단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대학이 대다수고, 실제 감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다가 전권을 다 맡기고 있는데. 근데 좀 심하면 감사원 감사는 나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회계 감사는 조금 나오는데, 뭐 그래가지고서는 사실 뭐 과연 지금 현재 사학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부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교육부가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데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것은 뭐 상지대학을 비롯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대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뭔가 최소한도의 그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현 정부로서는 가장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사학과 유원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